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입니다. 어, 제가 사실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법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법이 너무 앞서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특히나 이 인공지능 영역에서 굉장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공지능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기술자도 그리고 서비스하는 기업도 사실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다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인공지능 기본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 너무 많은 자리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여러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적인 문제 사항은 법률에서 지나치게 예외의 적용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모든 영역에 일단은 법률 단위에서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다른 입법 내 EU AI 액트만 보더라도 사실은 예외 규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손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위 법령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만 내가 이 규범을 지켜야 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다분히 이 불확실한 시장 영역에서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불확실한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손을 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본론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지금 완성적인 법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다음과 같은 선결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법령과 연성 규범에 지나친 의존을 하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 규제하고 정부 규제 이제 앞서도 논의가 나왔는데 다분히 인공지능 기본법은 정부 규제 위주의 인허가 방식이 아니고 수범자가 사실은 직접 의무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규범을 이행을 해야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모호하고 그것이 이제 하위 법령을 통해서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업자들은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내 서비스가 나와 있지 않으면 상당히 모호한 리스크를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법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범위 내에서 그런 준수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선을 결정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가진 뭐 법의 정의에도 있지만 자율성, 적응성, 불투명성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부 위주로도 그리고 사업자 위주로도 할 수 없고 이용자와 또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이해관계 조정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경쟁 국가에서 다수의 입법 논의들이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처음에 국회에서 저희가 논의되고 할 당시에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이 AI 액트도 제정이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진 않고 있거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다분히 지능적인 측면의 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은 자국 보호 중심의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규제법으로만 보지 말고 지능적인 규정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것이 포괄임이라든가 자의적 해석에 대한 것으로 편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 기본법의 특성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함께 갈 수 없는 측면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체화해줘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이게 규제법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규율을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의무 사항들을 규율하지는 않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떠한 교범을 형성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이론 측면에서 보면 영향 기반, 위험 기반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법에서 기본적으로 영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해석에서는 영향과 그다음에 위험을 다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EU의 법보다 오히려 미국의 입법적인 접근을 굉장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EU는 AI 액트에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을 플레이어들을 수범 주체로 두고 각각이 차등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적인 방식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용량에 해당돼야지만 수범의 주체가 되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미국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의 입법례를 조금 더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EU에 대한 내용들은 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익 형량을 통해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법책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그 사법상 해석을 할 때도 사실은 입법에 있는 그 문구라든가 이런 개념적인 것에 굉장히 편도돼서 해석을 내리다 보니까 우리는 유연하게 해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EU가 금지 행위를 열거하는 식으로 나열을 했지만 실제로 전문이라든가 해설서를 보면 이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반드시 금지인 게 아니라 이익 형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COP 행동 강령이 발표가 됐는데 이 행동 강령은 사실 자율규범 형태로 그 미니멀 리스크에서 적용이 되는 행동 강령인데 이 투명성 섹션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규제 대상이 아닌 기관들은 뭐 어떤 식으로 문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답이 조금 어느 정도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섹션에서 이 상당히 조금 센 조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DSM이 저작권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 로보텍스트가 판례에서는 충분히 내가 차단을 하기 위한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옵트아웃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유럽에서도 하급심 법원들에서 관련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COP에서는 사실은 기술적 조치로서 그 로보텍스트를 하나의 그 기술적 조치 옵트아웃의 조치로서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또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이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주법은 이제 모델하고 그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이제 투명성과 관련된 법을 별도로 주법을 두고 있고요. 여러 개의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에 대한 투명성법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텍스트는 법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주로 이제 이미지 영역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봐서 커버드 프로바이더를 정의하고 있고 또 특징적인 거는 AI 디텍션 툴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디텍션 툴을 스스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와 관련해서도 그 공개 의무라든가 또 이용자들이 그 분명히 이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AI 시스템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를 했을 때는 그 위험이 사실은 그쪽 기업에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계약법상의 어떤 잠재적 표시라든가 라이선스를 해지해야 되는 의무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 투명성법도 보면 보시다시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외가 없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텍사스 주법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법으로 해서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금지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무 규정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텍사스법에서 지능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AI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법 전체가 그냥 면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지능법적인 측면에서 참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 주법에서 콜로라도 주법이 가장 먼저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법과 유사하게 고위험 시스템을 위주로 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법을 잘 참고하시면 개발 사업자, 이용 사업자의 투명성 의무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자가 사실은 예를 들면 이용 사업자가 영향 평가의 의무 주체가 되는데 이용 사업자가 사실은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에게 관련된 자료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고리즘 모델을 운영하는 개발 사업자가 사실은 그 위험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이 개발 사업자의 의무로서 차별 위험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서비스 단계에서는 이용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사업자의 투명성 의무를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좌측에 표에 보시면 고위험 시스템에 불포함되는 경우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를 규율하는 접근이 좀 우리 법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기본법의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제 자율성과 적응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리즈닝 기반의 시스템을 포섭을 못한다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개발 사업자, 이용 사업자를 분류하는 부분은 이거는 하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사실은 구체화하고 또 일부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여 준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단위에서는 이용 사업자가 개발 사업자, 이용 사업자를 포섭한 사업자가 사실은 수범 주체이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의 예외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하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에서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 가이드라인 법적 구성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예외를 인정한다, 이거는 나중에 사법적으로 다투어졌을 때는 사법상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법률 단위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개념 정의는 이제 고용량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제 고영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줘도 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섭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의 논의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행정부 측면에서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U가 접근하는 방식이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그 시스템이 발현시키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나눠서 그걸 차등적인 규율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 내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시스템을 조금 변경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적용 범위가 적용되는 의무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모델 규제 같은 GPAI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연상량 이상,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이 되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의 고영향은 과연 그 성능이 높은 것도 여기서 규율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굉장히 이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규정을 보시면 생명, 신체의 안전 그리고 기본권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영향은 중대한 것을 현재 상황에서 미치고 있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위험은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영향은 안전에 관한 것인지 권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모호한 게 이제 3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호는 다른 각 호에서는 명확하게 대상 영역을 정하고 있는데 3호는 예시 규정입니다. 채용과 대출 심사가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가 얼마든지 다른 영역까지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호의 범주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고영향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확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사망에서 기준과 예시를 모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위임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법률 단위에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들이 법률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안이 지금 발표가 지난주에 돼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규정에서 동어 반복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규정도 보시면 1호, 2호, 3호는 법률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법률의 요건들을 풀어서 다시 시행령에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33조 4항에서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확인 절차를 중심으로 위임을 해놨는데 지금 시행령 안은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을 지금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임 체계는 한 번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4조에서 사업자 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래 이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무는 이 법에서 말하는 그 accountability나 아니면 liability하고는 다른데 이 책무를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금 왜냐하면 과태료 규정에 이제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에는 1항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분히 다른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그 영역에서 이미 안전성 평가라든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일체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는 접근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안에 대해서도 지금 영업 비밀에 대해서만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경법에 사실은 그 한정 제공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부정 사용에 대한 규정이 영업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데이터인데 비밀 관리성이 깨진, 즉 거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약간의 오픈이 됐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오픈하는 데이터들은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에서 말하는 한정 제공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규정은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한정 제공 데이터는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또 시행령에 좀 위임한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인데 법률에서 보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주로 이제 이행 방법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방법이라기보다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향평가 규정인데요. 영향평가 규정 같은 경우는 각 호를 보시면 1호에서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식별이라고 하는데 기본권은 주체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서는 여기서 식별을 하기보다는 이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호가 필요한 그 기본권 주체를 여기서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호에서 관련하여라고 표시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라기보다는 정말로 고용량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4호에서 그 사용 형태에 대해서도 그냥 인공지능 사용 형태가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 형태와 관련된 평가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손실의 복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손실 같은 경우는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데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의 예상 가능성을 두고 복구를 하는 것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다분히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험에 대한 발생 시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투명성 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1항은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항은 생성량에서 이제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3항은 그 딥페이크에서 이제 사용자가 명확하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표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 안에서 보시면 1항에 이 사전 고지와 관련된 것을 두고 있는데 고지와 표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지는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재와 표시와 게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기재 표시 게시를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형태로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률상 고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문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기재 표시 게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장소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마도 온라인 개념은 2호로 보고 3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장소를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 오프라인은 조금 포섭해서 이제 서비스까지를 포섭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항의 3호에서 보시면 이제 결과물의 내용이라든가 이용 형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라는 것은 매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고려 요소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침해성인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결과물들을 전체적으로 묶어봤을 때의 그 결과물이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자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지금 안전연구소 소장님이 지금 바로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10조에 보면 그 시행령 안에서 안전연구소와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전 관련 데이터 확보 및 공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다분히 조금 구체화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연구소 운영에 안전연구소가 직접 이제 다른 기관들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 이건 행정주사건을 위임 내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위임 규정에 있어서 좀 필요 사항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체계 정합성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법이 행정소관이 명확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행정 주체와 관련된 소관 범위 내에서만 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법으로 규율하자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은 타 부처의 규정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소관 부처가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EU AI 액트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걸 다 규율하죠. 근데 저작권 규정을 뒀더니 저작권 그냥 DSM 따르도록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위임 규정을 두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가 굉장히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너무나 융합적이고 너무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고 활용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또 많은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성을 만들고 정합성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법에서 굉장히 처음 시도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유가 사실은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규율을 하려고 하던 것이 지금 폐기가 됐긴 합니다만, 그것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EU가 접근하는 것을 보면 AI 보드라든가 오피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그 AI 오피스와 AI 보드가 하는 역할을 굉장히 상세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특히 AI 오피스 관련해서는 약간 전문성을 그 조금 더 체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법 검토에 있어서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영구적인 측면들을 보완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GP에 관련해서는 당연하게도 전문성이 내줘야 되지 않은 규범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언티픽 패널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거버넌스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AI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법률에 대한 해석서라든가 또 해석 지원, 개정안 같은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특별한 이유는, 보통 이유는 집행위에서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는데 AI 보드에 이제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회원국들이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해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과기정통부가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규제 특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제언의 말씀은 생략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